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자, 거기 64번 보겠습니다. 64번. 자, 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에 청약과 성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땡, 틀렸네요. 청약은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자, 2번은 많이 보셨네. 자, 청약자가 물품을 송부하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 이때 반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낙이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이 성낙이 된다면 청약자가 성낙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2번도 X입니다. 자, 3번은 교차 청약이라 하죠. 청약 두 개가 내용이 일치한다. 교차 청약일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 3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4번의 성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도달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는 성납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납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성납을 해야 되고 안 정했다면 상당 기간 안에 성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도 X. 5번 의사 실인에 의해서 계약의 성립 시기.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도 성립한다 그랬죠? 언제 성립한다? 발랐을 때. 발랐다는 것을 청약자가 알았을 때가 아니고 발랐을 때. 그 사실이 있는 때. 이래야 맞습니다. 5번도 X입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자, A는 B에 대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자, A는 성납기간을 10월 5일로 정했다.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 문제도 괜찮네, 그죠? 자, 10월 5일까지 답하시오 하면서 A가 청약을 했습니다. 자, 1번. 자, A는 B가 성낙의 통지를 바라기 전이면 청약을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청약은 초래가 금지됩니다. 금지. 대신에 청약이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청약뿐만 아니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이 됐다면 더 이상 초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으면 도달된 게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은 초래할 수 없다. 이래 맞습니다. 틀렸고 2번 자, B가 성낙을 10월 4일에 발신하고 통지가 10월 6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10월 6일 날 성낙이 됐으니까 제때 도착이다. 연착이다. 연착. 그래서 성낙, 연착된 성낙이 됐습니다. 그럼 성낙이 연착되면은 대원칙은 계약은 불성립이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자가 연착된 B의 성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착된 성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A가 다시 성낙을 하면은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3번에 10월 1일 날 발송하고 10월 3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격지자 간이기 때문에 발신 시에 성립합니다. 발신. 자, 발신은 10월 3일입니까? 10월 1일입니까? 10월 1일 발신 시에 성립. 3번은 X. 자, 4번에 B가 변경을 가하여 성낙했다. 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낙을 하면은 성낙이 아닙니다. 대신에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B라는 사람이 A의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성낙을 했습니다. 그거는 성낙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럼 원칙은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는데, 그죠? 자, 변경을 가하여 성낙했거나 조건을 붙여 성낙하면은 상대방이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다시 성낙하면은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단 말이에요. 자, 4번은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자, A가 B한테, 그죠? 100만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B가, 그죠? 90만원이면은 사겠다고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B가 90만 원이면 사겠다 이거를 A 쪽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청약. 그래서 A가 100만 원에 사라고 청약했는데 B가 90만 원에 승낙하면 이거는 승낙이 아니고 B 쪽에서 90만 원에 새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A가 오케이 해버리면은 이제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얼마에? 90만 원에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 문장이 길면 헷갈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가 100만 원 청약했는데 B가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은 원래 100만 원 청약을 거절하고 B가 90만 원으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A가 거기에다가 승낙해버리면은 90만 원의 성립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자, 5번에 A가 청약의 의사표시 도달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자, 이것도 쉬워요. 자, 이거 보세요. 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100만 원 청약을 했는데, 그죠? 발신 후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바보 축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A가 B한테 의사표시 발신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청약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이게 우리 조문입니다. 왜?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있고 제한 능력일 때도 법정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의 효력은 그대로 생깁니다. 그러면 청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A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인 A-가 있겠죠? 그러면 상속인 A-한테 승낙을 해서 도달시키면 계약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사망한 경우에 B가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통지를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그 통지가 승낙 기간에 도달하면은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이래 맞잖아요. 4번만 맞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동시행 항명권은 자 3번 이거는 지문을 잘못 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3번이 답인데 나머지를 공부하세요. 자,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 생기려면은 그죠? 똑같은 원인에서 양 채무끼리가 동시행관계입니다. 매매라는 동일한 계약에서 양 채무가 생겨야 동시행이라고. 그런데 1번을 딱 보면은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가 생겼죠? 이런 경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후행 의무자의 채무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갖는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아니라 중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없어요. 그런데 채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그림을 그려보면은 쉬워. 자,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한 달 뒤에 4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5월 1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잔금을 지급할 때는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자고 잔금은 동시행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청구에 들어왔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중도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너무나 불안할 때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자, 갑이 매매할 때는 재산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갑이 4월 1일 날 파산이 돼 버렸습니다. 파산. 이렇게. 그럼 파산된 갑이 중도금을 청구했을 때 을이 중도금을 덜렁 줍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왜요? 내가 중도금을 주더라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는 것이 너무나 불투명해서 불안하단 말이야. 그때는 중도금조차도 정당하게 항변권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 불안의 항변권. 그래서 불안의 항변권의 뜻이 뭐냐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뜻. 선이행 의무자라도 후이행 의무자가 이행하는 것이 불안하면은 선이행 의무자도 항변권을 가진다. 이건 조문입니다. 판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말로서 표현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중도금을 청구해 들어왔어. 그럼 원래는 을은 중도금을 줘야 돼. 근데 갑이 파산됐어. 그럼 을이 한마디 합니다. 갑아 정신 차리라. 니 파산됐잖아. 파산된 니한테 내가 중도금을 줬다 치자. 니가 나중에 내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나? 나는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중도금조차도 항변해서 내가 안 주겠다.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뭘 한다고?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의 핵심이 담보의 동그라미. 담보. 담보 차원에서 음을 발행해서 교부했다. 담보 차원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거 하고요. 담보를 말소하는 거 하고. 이거 하고는 선후 관계다 했습니다. 동시행이다, 선후 관계다, 선후 관계. 자,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지금 A라는 사람이 채무자고 B가 채권자야. 담보 목적으로 음을 끊어줬단 말이에요. 음을 A가 B한테 교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변제하는 거하고 음을 돌려주는 거하고 원래는 이게 동시행 관계도 되고 관계가 아닌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담보 목적으로 음을 교부했다 이 말이 없으면 이거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변제하는 거하고 음수표 돌려주는 거 동시행 관계다. 여기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담보 목적이라 담보 목적으로 음을 돌려줬다면은 그죠? 음을 반환하는 것은 담보를 말소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제하는 거하고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선후 관계가 됩니다. 선후 관계. 동시행이다, 선후 관계다, 선후 관계.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변제를 해야 됨에도 변제기를 도과해 버리면, 그죠? 요거는 정당하게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이래야 맞잖아요. 만약 이것이 동시행관계 같으면 네가 말소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변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행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지체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이래 맞아요. 근데 3번을 딱 쳐다보고 머리가 지끈하다 싶으면 옆에다가 써놔라. 시험에 절대 안 나온다. 지금 4개월 정도 남았으면은 과감하게 제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10% 이내입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야기했죠. 30% 이내면 저는 과감하게 전부 다 삭제입니다. 삭제. 예. 정답이 3번인데도 3번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4번에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이거는 동시행관계 맞네요. 자, 5번에 건저당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이전 등기만 해줍니까? 건저당을 말소해야 됩니까? 말소해야 된다. 그 말소까지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7번은 위험 부담이네요. 그죠? 위험 부담. 자, 이것도 시험에 수없이 잘 나옵니다. 수없이. 감사가 1, 2, 3, 4, 5, 6, 8, 10. 무슨 아까는 7명이라 하더니 13명이 오셨네. 예. 어디서 이렇게 새끼를 쳐가지고, 예? 그죠? 그 이상하게 그래, 뭐 강의가 좀 된다 싶더라. 숫자가 한 명이라도 많으면 선생님이 강의가 좀 돼. 우리 프로는 100명이 있는 게 10명이 있는 것보다 훨씬 강의가 잘 됩니다.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초보자들은 많으면 오히려 더 안 돼서 쪼려가지고, 옛날에,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을 한 채. 자, 을한테 지금 1억으로 팔았습니다. 뭐, 요런 형태의 문제는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이제 불타버려서 요렇게,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매 전에 불탔다면은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원시적 불능. 매매 후에 불타면 뭐요?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무조건 유효. 근데 원시 불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집이 전소됐다. 방 하나가 불탔다. 그리고 집이 전소돼 버리면 매매 당시에 집이 없잖아요. 매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 매매는 바로 무효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방 하나가 불타버리면 집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매매 자체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그럼 67번은 딱 읽어봤는데 후발적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까? 잘 봐라, 잘 봐라. 자, 67번 문제를 읽어보니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매매 전에 불탔다, 매매 후에 불탔다. 매매 후에 불탔다, 그거 써놨네. 둘째 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이웃 화재로 건물이 소실 이래 됐잖아요. 그죠?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화재로 이래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후발적 불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 보세요. 첫째, 갑의 잘못으로 불탔다. 갑의 잘못 없이 불탔다. 이때는 갑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저 매매를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걸로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갑의 잘못 없이 불탔다면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여기서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험 부담. 그럼 위험 부담도 두 종류거든요. 을에게도 잘못이 없다.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이웃의 화재로 불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갑과 을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양쪽에 잘못이 없으면 공평의 원리에 따라서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갑이 1억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갑이 돈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양쪽에 잘못이 없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양쪽에 지금 잘못이 없어가지고 채무자가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그런데 이미 지금 1,000만 원 받아버렸어. 이렇게 계약금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왜? 지금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대금의 일부를 받아 놓은 것은 부당이득이단 말이야. 그래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벌써 X네. 원시적 불능 벌써 땡이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이번에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매도인의 책임도 면하고 매수인의 책임도 면하고. 자, 그래서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도 소멸,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이 위험 부담한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3번에 채무자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한편 을에 대한 목적물 인도 채무도 면한다. 길지만은 맞습니다. 길지만은. 자, 여기 보세요.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도 소멸,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소멸 맞잖아요. 그럼 그걸 전제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을의 채무도 소멸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또 갑도 채무가 소멸했죠. 그래서 을에 대한 목적물 인도 채무도 면하게 된다. 맞잖아요. 다만 갑은 받아놓은 매매 대금의 일부는 뭐 해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 3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묶으시고. 자, 4번은 왜 틀렸나요? 자, 갑은 을에게 채무불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채무불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벌써 틀렸죠? 자, 채무불량이 돼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갑에게 잘못이 있을 때 을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갑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4, 5번은 둘 다 틀렸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자체가 없어. 그리고 5번에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틀렸잖아요. 왜?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해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순정이 그럼 뒤에 거는 왜 안 들렸습니까? 해제할 수 없는데 뒤에 거를 말라고 했습니까? 뒤에 거는 해제되는 경우에 하는 이야기인데. 응? 자, 그래서 다 틀리고 3번만 맞습니다. 68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계약 해지할 때 최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최고. 이것도 뭐 아주 시험에 단골이죠. 그죠? 최고. 자, 이행의 가능성에 따라서 최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최고가 필요 없는 게 총 8개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딱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 정기행위, 요리 주문 행위, 그 다음에 예복 주문 행위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이행을 거절하겠다 의사표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끼리는 최고가 필요 없다. 최고 면제 특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행의 가능성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행 불능. 이행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최고라는 기회를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 시 완전 이행. 완전 이행이 불가능할 때, 이때도 이행 불능하고 같거든요. 자, 여섯 번째,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때도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일곱 번째, 약정 해제. 약정해 놓은 사유로 해제할 때를 약정 해제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우리가 그 담보 책임에서 배웠습니다. 담보 책임으로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담보 책임으로 해제할 때는 이행 불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총 8개. 자,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 10명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에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이 1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계약 지금 해제 절차에서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이거는 아주 유력합니다. 오늘. 자, 그래 총 8개. 요 3개는 이행지체. 원래 이행지체는 최고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행지체 중에서 특히 요 3가지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나머지 4가지하고 5가지하고 딱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필요 없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미리 거절을 했기 때문에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은 좀 이따 보죠. 3번. 자, 해제는 손배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은 해제하면서 손배 청구도 된다. 대신에 이때 손배 청구는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그 실내이익의 배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배상이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자, 4번에 원상 회복할 때는 금전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맞죠? 원상 회복할 때는 반환할 원금의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때 이자는 법정이자일까요? 지연이자일까요? 법정이자. 언제부터 가산할까요? 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자, 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원상 회복을 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 2번 과다최고 문제입니다. 2번 과다최고. 무슨 말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취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을에게 지금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해요. 이행지체를 합니다. 그러면 값은 소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행지체로 해제하려면 즉시 해제합니까? 최고를 거쳐야 합니까? 최고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를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야. 분명히 1억을 빌려줬는데 1억 3천을 갚아라 이렇게 최고를 했어. 또는 9천을 갚아라 이렇게 최고를 했단 말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과다최고라 합니다. 이거를 그럼 뭐랄까요? 과소최고라 합니다. 요거. 원래 얼마 빌려주는데? 1억. 그런데 1억 3천을 달라고 최고를 했단 말이에요. 또는 9천을 달라고. 자, 그러면 이때 최고의 효력이 있겠는가 했을 때 이때는 9천까지 최고의 효력이 미칩니다. 9천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최고가 된 것이다, 안 된 것이다? 안 돼. 그래서 과소최고는 최고한 만큼만 최고가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끝이야. 그런데 1억 3천을 과다 최고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1억 3천을 최고할 때 값의 태도. 만약 1억 3천을 안 주면은 절대 수령하지 않겠다. 수령 거절의 의사가 명확해. 분명히 1억을 빌려줘놓고 갑이 을한테 그죠? 1억 3천을 갚아라고 최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을이 1억 3천을 갚았는데 안 갚으면 절대 받을 생각도 없어. 강력한 의지가 있어. 수령 거절 의사가 명확해. 1억 3천을 안 주면은 안 받아. 이런 경우에는 최고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해제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1억 3천을 최고했을 때 1억 3천을 안 주면은 갑이 절대 안 받겠다는 생각으로 1억 3천을 한 것이 아니고 을이 좀 어리부리해. 그래서 혹시나 빵이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빵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혹시나 빵이나. 강력한 의사로 했다. 혹시나로 했다. 혹시나 1억 3천을 최고하면 1억 3천을 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했단 말이야. 이때는 원래 1억만큼만 최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최고입니다. 너무 초과해서 최고를 해버렸다.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억 3천 안 주면 절대 안 받겠다는 생각으로 과다최고를 했을 때는 최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때는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빵이나 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뭐 1억 3천 주면 좋고 1억 주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1억 3천을 했다면은 그때는 원래 1억만큼만 최고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면 이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최고는 언제나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언제나가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자, 강력한 의사로 1억 3천을 최고했다면은 부적법하고 이 최고의 터잡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혹시나 빵이나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최고는 1억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2번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69번 버튼 한번 읽어보세요. 69번.
69번도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계약금이다. 계약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자, 계약금으로 1,000만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줬다면은 계약이 한 개 더 생기네요. 계약금 계약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능이 첫째, 해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위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위약금 기능. 크게 봤을 때. 자,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둘이서 특약을 하면은 위약금으로 기능이 확대됩니다. 그럼 위약금으로 되면은 첫째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벌금 기능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위약금 특약을 하면은 계약금은 아, 손해배상 기능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약금은 무슨 뜻입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돈. 위약금은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벌금으로 내는 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약금으로는 해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을은 뭐하고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갑은 뭐하고 2천만 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이든 을이든 반드시 이행 착수 전에만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 자, 1번에 보세요. 이행 착수하기 전에는 갑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 을은 1,000만 원 포기하고 해제. 맞네요. 자, 이럴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원상 회복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자, 법정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도 발생하고 원상 회복도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는 계약금으로 해제하잖아요, 그죠? 자,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이행 착수 전에 하거든요. 그럼 이행 착수 전에 하기 때문에 서로 이행한 적이 없어. 서로 이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상 회복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할 때는 첫째,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합니까? 계약금 자체로 해제합니까? 계약금 자체.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할 때는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잔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을이 약정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자, 3번 이것도 중요하네. 그걸 옆에다가 실권약관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실권약관. 이게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실권약관. 자, 우선은 그림을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자, 중도금을 4월 1일 주기로 했고, 잔금을 5월 1일 주기로 했고, 잔금을 줄 때는 갑도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약을 했느냐 하면은, 자, 을리가 제때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하자. 이거를 우리는 실권약관이라 합니다. 실권약관. 이렇게. 실권약관은 해제의 의사표시 면제특약. 그러니까 을리가 제때 중도금 안 주면 내가 해제를 안 해도 해제된 것으로 하자. 이걸 뭐라고? 실권약관. 이렇게.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 실권약관 행거하고 잔금에 대해서 행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도금을 제때 안 주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보자 하면서 실권약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중도금을 제때 안 주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 버립니다. 여기는. 자, 그런데
잔금에 대해서 실권 약관이 있습니다. 을리가 잔금을 제때 안 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하자 이래 해놨어.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그럼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까? 자, 중도금하고 이거는 달라요. 중도금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잔금은 무조건 줘야 합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거 보고 줍니까? 이전하는 거 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을에게 잘못이 있어 보여야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을이 중도금을 제때 안 주면 을에게 무조건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해제돼 버려요. 그러면 을이 잔금을 안 주고 있어. 무조건 을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동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럼 자동 해제가 되려 하면은 갑은 소유권 이전을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중도금하고 잔금이 나왔을 때를 차이를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잘 보세요. 3번 을이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실권 약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을이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일단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으로 해제되려면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했음에도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3번에 합의로 계약이 해제. 합의 해제 동그라미 치시고 합의 해제. 자, 우리 해제 종류는 4가지를 했습니다.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자, 합의 해제 특징은 3가지입니다. 워낙에 시험에 잘 옵니다. 합의 해제 특징 3가지. 첫째,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됨.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 세 번째,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이 3가지입니다. 자, 합의 해제 특징 3가지가 뭐라고? 민법의 해제 규정이 적용 안 된다. 또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원상 회복할 때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번이 X 정답. 5번은 옆에 써놔라. 수 골백번 기출됐다. 자, 을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갑이 해제해서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이 여전히 차고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이게 기출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지겹다 지겨워. 그죠? 엄청나게 자주 나왔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잘 보세요. 1억으로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그죠? 자,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중도금이나 이런 걸 지체를 했단 말이야. 자, 지체를 하니까 당연히 해제를 합니다. 해제. 5월 1일 날. 자, 그래서 계약금이 1,000만원 줬거든요. 1,000만원. 근데 서로 위약금 특약이 있어 가지고, 그죠? 갑은 해제하면서 1,000만원 이걸 바로 손해배상으로 챙겨버렸습니다. 을은 지금 1,000만원 날렸습니다. 을이 억울해요. 이거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이 좀 옵니다. 우리 중개사 소장들이 잘 몰라갖고 그 당시 가르칠 때는 전부 다 여기 샀더만은 요새는 불안해가지고 내 전화 와가지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은 을이 지체를 하면은 갑은 매매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특약까지 있었기 때문에 갑은 요거를 손해배상으로 미리 챙겨버려요. 을이 너무나 억울해. 1,000만원까지 뺏겼어. 그런데 차고 요건을 딱 갖추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미 해제된 매매를 차고로 다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해제 후 취소는 되지만 취소 후 해제는 안 된다. 왜? 해제보다는 취소가 훨씬 강력하다. 강력하다. 해벌레 약하다. 약한 해제 후에는 강력한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강력한 취소를 해버리면 해제 전의 상태로 돌려서 요거를 부당이득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5번에 맞다 틀리다. 맞다. 갑이 해제를 한 후에 을도 다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70번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은 필요 없고요. 2번 보세요. 자 매매 목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로 된다. 자 그거를 조금 대금 지급 장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성진아 들을만 하나? 그걸라. 그럼 들을만 하면 수업 끝나면 칠판 좀 닦으라.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저녁 수업이 있어갖고 좀 닦아주라. 성진이 착해가지고 잘합니다. 잘해. 공부도 잘하고.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대금을 어디서 지급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무 소리 없으면 대원칙이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어디서 지급한다고? 매도인의 주소지. 그런데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면 인도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인도 장소. 있었던 장소 해보면 망했다. 뭐? 인도 장소. 건네는 장소. 물건을 건네는 장소에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번은 뭐가 틀렸다?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뭐라고? 인도 장소. 자,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인도 장소. 이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부동산 인도 명도 의무도 잔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관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고 인도도 해줘야 되고 주택가 되면 명도도 해줘야 되고 이 전체가 잔대금하고 뭐라고? 동시관계다. 맞고. 자 5번에 보시면 요 이제 비용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계약 비용하고 이행 비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행 비용하고. 자, 계약 비용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고, 이거는 체결된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등기 비용하고 관련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계약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문이 없습니다. 관행으로 처리합니다. 관행으로 이때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 계약 비용은 뭐라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2분의 1씩. 이행 비용은 채무 이행을 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그죠? 채무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 비용은 균분한다. 자, 7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71번은요. 3, 4, 5번은 제거하세요.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3, 4, 5번은 제거. 자, 환매가 있습니다. 환매의 뜻이 뭐예요? 팔았다가 되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가베른 사람이 을에게 일단은 급해가지고 1억으로 팝니다. 팔아요. 그래서 매매대금은 1억이다. 그래서 넘어갔어. 이렇게. 1억도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매매 비용이 4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갑이 일단은 급해가지고 1억 받고 팔았지만 다음에 대사오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환매특약이라 합니다. 환매특약. 자, 그러면 환매특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환매할 수 있는 기간, 환매할 수 있는 대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간은 3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환매 대금은 요거는 특약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죠? 매매 대금 특약이 없으면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 이걸 합친 것이 환매대금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기간은 요거는 강행 규정이고 요거는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은 법대로 해야 돼. 특약으로 못 해. 이거는 특약이 있으면 특약대로, 특약이 없으면 규정대로. 이렇게. 그 기간은 3년이다. 부동산은 원래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년을 초과할 수 없죠. 근데 3년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3년 차에, 그죠? 매매 대금이 지금 얼마? 1억. 매수인 부담의 매매 비용이 얼마입니까? 반이니까 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갑은 3년 차에 1억 200만 원을 을에게 갖다 줘야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입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매 대금으로 3억을 합시다. 그래도 돼요. 근데 특약이 없으면 규정대로 1억 200만 원이 환매 대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3년 차에 1억 200만 원 갖다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습니까? 환매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환매가 성립합니까?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됩니까? 제공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된다. 입만으로는 환매가 안 돼요. 환매. 자, 여기 잠시만 봅시다. 그러면 갑이 1억 200만 원 갖다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환매가 성립이, 갑이 을에게 지금 1억 200만 원 갖다 주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해서 환매가 성립됐어. 그럼 환매가 성립되면은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잖아요. 환매만 성립됐다니까. 환매는 일종의 재매매야. 그럼 재매매가 성립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 돼버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환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환매를 하면은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환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자, 지금 갑이 1억 200만 원 갖다 주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집을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3년 전에 이미 1억을 받았단 말이야. 에? 그럼 3년간의 이자는 왜 안 주노? 이 말입니다. 3년간의 이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갑이 을에게 환매를 하려면은 3년 전에 1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1억의 이자 1억 요거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1억 200만 원 3년간의 1억에 대한 이자 이걸 다 갖다 주고 환매를 해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갑이 3년 동안 1억의 이자를 먹을 동안에 을은 3년 동안에 여기서 과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과실 돌려주고 이자 돌려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서로 퉁쳐버렸단 말이에요. 상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환매를 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환매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뭐한 것을 본다? 상기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자, 3, 4, 5번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이어서 올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은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시험은 제가 재차 반복하지만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아무리 평가를 해봐도 점수는 잘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번 시험의 스타일로 봤을 때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안에 내용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하여튼간에 시간 나면 한 번 더 좀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면은 저 동영상도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힘내시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은 반드시 예습을 해야 됩니다. 예습을 의사표시까지 한번 풀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